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구글과 네이버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데 굳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몇 년 전 별책 브로그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듯이 이 시대의 독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 답은 구글을 통해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정보하고 책이 제공하는 지식과 통찰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듭니다. 구글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좁은 구역 내에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유용한데 그것도 전체적인 방향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더 쓸만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책과 독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을 책은 인터넷과 책의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마저 부인합니다. 오히려 인터넷 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멍청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바보 상자로 불린 TV처럼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죠. 더 산만하고 집중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당하거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이 주장이 등장했을 때 상당한 파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렸던 낙관적인 세계는 고사하고 그 이후 일각에서 위안 삼아 제기하는 여러 가지 논거들도 이 사람은 헛소리라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외부 기술에 맡기면서 인간은 보다 더 자유롭게 됐다는 식의 주장들인데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됐네요.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해야 할 얘기를 저희들처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니까 AI 때문에 더 멍청해졌다는 이 저자의 주장을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자, 지난주 책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공손함과 배려심이 실종된 오늘날 친절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작은 감사와 미소가 어떤 위대한 변화를 몰고 올지 도나 캐머런이 쓴 아주 작은 친절의 힘 카인드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박상우님 친절 사원으로 뽑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아내에게 자랑을 했더니 회사에서 하는 거 반에 반이라도 집에서 친절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친절한 아빠, 친절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김진희님, 친절을 베풀면 내가 먼저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친절도 습관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책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문자인데요. 네, 이 카인드라는 책의 취지는 여기선 친절하고 저기선 친절하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는 무뚝뚝한 아빠인데 회사 가면 친절한 사원상 받는 사람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네, 이제 친절한 아버지로 거듭나시기로 그렇죠. 하셨어요. 네. 또 이 친절은 연습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게 책의 주장인데 네. 그러니까 김진희님 사연도 맞는 말씀이죠.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네. 예. 그리고 서상숙님은요. 요즘은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저 사람이 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 황근일님 직장 동료에게 별 생각 없이 친절을 베푼 적이 있었는데 자꾸 제게 의지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괜히 친절을 베풀었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예. 선을 지키는 게 참 어렵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영진님 친절은 유지해도 선을 넘는 사람에게 단호함은 필수죠. 한편 유인숙님 친절을 가장한 참견, 간섭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른바 친절 경계론의 네 가지 유형이 이 댓글에 다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이 책에 또 다 있었습니다. 우선 뭐 꿍꿍이 있는 게 아닌가 상대방이 의심할까 봐서 친절을 못 베풀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자의 주장은 그런 두려움마저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친절이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친절이 너무 습관이 되면 어떤 특정 대상에게 너무 친절을 베풀다 보면 상대가 오해를 하죠. 이건 자신의 권리라고. 뭐 자신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친절이라는 특권을 누려도 된다는 착각을 하니까 이 경우는 진정한 친절은 아니죠. 친절의 균형을 맞춰요. 네. 사람별로. 누구한테만 지나치게 친절하면 그거야말로 꿍꿍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 친절을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단호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는데요. 너무 그 예외적으로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에도 잠깐 등장했던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겠죠. 아까 또 친절을 가장한 참견, 간섭은 안 된다. 아이들 교육 사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개입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신은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미덕을 상대한테 강요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친절이 아닌 거죠. 자, 장혜영님은요, 타고난 성향이 내성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개인 샵을 오픈하면서 아하. 친절을 장착했죠. 친절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해주셨고요. 그럼요. 예. 4222번님,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 그게 힘의 원천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3911번님, 전 국민 친절 운동 한번 하면 좋아질까요? 해주셨네요. 우선 개인 숍 하시면서 친절해졌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네. 예.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친절해야 돼요. 음. 내 생계를 돕는 사람들은 내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지불해주는 소비자들이잖아요. 네, 고객들이니까 친절해야 되죠. 다만 아마 헤어숍 같은데 제가 하나 소비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너무 말을 거는 것도 과한 친절인가요? 그렇죠. 좀 쉬고 싶을 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친절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신에 대한 친절 얘기가 책에도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었죠. 뭐 취미 생활을 가진다는 것도 선물이니까 자신에 대한 친절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용서나 이해 같아요. 나 자신이 실수한 것 혹은 실패한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게 자신에 대한 친절이 아닐까 싶고 네. 전 국민 친절 운동 글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지지 아실까요?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요. 오. 예전에 한번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네타시오 운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네. 네타시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독재 정권 시절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네타 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친절도 너무 퉁명스럽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기는 게임이 될까? 막 압박을 가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 될까봐 네. 조금 걱정은 됩니다. 하면 좋겠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스마트한 시대. 그럼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을까요?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읽어볼 책인데요. 예. 시작과 동시에 지적도 해주셨는데 2008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주장을 또 엮어낸 책이에요. 그렇죠. 애틀랜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월간지입니다. 1년 12개월에 10호만 발행하는 특이한 월간지인데 네. 이게 한 130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잡지예요.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래얼프 에머슨이나 헨리 롱펠로우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지성의 산실인데 네. 지금도 나옵니다. 아주 진보적인 캠페인들 많이 하죠. 여기 2008년 7, 8월호에 이 저자 니콜라스 카가 구글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한 게 이 네. 책의 기반이 된 거죠. 네. 이 책의 저자 니콜라스 카는 IT 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이고요. 그렇죠. 이 책의 원제 좀 한번 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이 월간지 글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내는데 네. 여기는 이제 최신의 어떤 뇌 신경과학 연구 동향 같은 걸 많이 추가를 했죠. 원제가 더 쉘로우라는 게 낮은 거니까 네. 좀 지식이 얕은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원제를 냈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이 원본은 아니고 2020년에 10년 후에 개정 증보판이 나오는데요. 네. 요걸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학자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번역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천박한 사람들, 지식이 얕은 사람들 그러면 너무 공격적이어서 번역은 그런 대로 의미를 잘 담은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원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스마트폰, 특히나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자신이 하던 경고가 맞았다라는 건데 예. 이게 저자의 주장 아닐까요? 2007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희한한 해다. 네. 미국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정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왔고 혁명이 시작된 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됐던 게 아이폰의 등장이죠. 손안에 컴퓨터가 등장해서 이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이 인터넷에 빠져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수단으로 썼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니까 인터넷을 그야말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화장실에서도, 그렇죠. 침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PC로 보던 것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저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주장이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됐다. 그러면서 책 말미에 스마트폰의 영향을 별도 후기처럼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을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인간 정신에 해가 될 거라는 지적 늘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이라거나 뭐 도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 대한 공포나 경계심은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도 그랬어요. 라디오가 등장해서 이 외계인 침략을 다룬 라디오 드라마를 방영하니까 실제로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피난을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네. 있어서 새 미디어에 대한 경계로는 늘 있게 마련인데 저자의 주장은 그걸 조금 더 넘어섭니다. 어떤 거냐면 TV가 바보 상자인 것처럼 인터넷도 바보 상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TV는 TV대로 지금도 존재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배하는데도 TV 시청 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네. 통계도 등장합니다만은. 근데 인터넷은 TV처럼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정도가 아니다.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뇌를 바꿔버린다. 변화시켜버린다. 그래서 더 멍청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그 서문이 시작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도 아주 익숙한 미디어 비평가죠. 그 마샬 한국에선 맥루한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발음으로는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유명한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걸 소개합니다. 이 맥클루언은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네. 국내에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전자기술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그 64년에 많이 나왔는데 TV도 그 한 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몰고 올 변화의 힘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 지적했던 게 이걸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엄청난 변화라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음에 변화한다는 걸 경계하다가 잊어버리는 망각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인터넷이야말로 그 맥클루언이 경고했던 매체에 따른 변화의 가장 극적인 예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처음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됐을 때는 이제 컨텐츠를 둘러싼 논란이 꽤 있었는데요. 예. 각각이 보는 시각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로 처음에는 인터넷의 논란이 시작되죠. 컨텐츠가 하나는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래서 민주화된다. 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쓰레기가 많다. 뭐 잡다하고 선정적인 게 워낙 많으니까. 네. 컨텐츠가 쟁점이 됐고 그래서 이걸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보는 사람, 광활한 쓰레기장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저는 인터넷 초기에 어느 잡지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잘 활용되면 로마 시민들의 이성의 분출 장소였던 포럼처럼 될 거고 광장이 네. 될 거고 잘못되면 콜로세움처럼 감정의 해우소가 될 거다. 막 그 욕과 네. 선동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낙관론과 이제 비관론이 충돌했는데 저자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컨텐츠는 둘째치고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다. 컨텐츠는 오히려 집을 지키는 개한테 도둑들이 던져주는 고기에 불과하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 자체에 있다. 인터넷이란 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신경 체계나 뇌를 완전히 바꿔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의 논란과는 한 단계 다른 혹은 더 올라선 그런 논쟁인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란 미디어가 인간의 뇌에 마법을 부리거나 장난을 친다. 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의 산물은 그 자체로 뭐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그 방식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아까 인터넷 초기에 그런 논란도 얘기했지만 활용하게 달려 있다. 미디어가 무슨 죄냐? 네. 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죠.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나쁘게 활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자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하인으로 볼 때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2010년, 20년에 와서 돌이켜 보면 하인이 아니라 인터넷이 주인 아니냐. 그러면 뭐 이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나이브한 소박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충격적인 거죠. 사람 뇌를 이미 지배해 버렸는데 무슨 잘 활용해. 오히려 인터넷이 사람을 활용하는 단계가 된 거지라고 하는 거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신경 가소성. 말이 어렵죠. 가소성.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뇌 혹은 뇌의 핵심 물질인 신경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고 지금 중고등학교 책에도 등장하는 뇌의 실체를 생각해 보면 이미 뭐 프로이트가 예언하기도 했고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게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거죠. 이걸 뉴런이라고 하고 각각의 뉴런에는 돌기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양한 신경회로 전달을 하는 경로가 되는 거죠.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인격을 결정하는 복잡한 회로라는 거죠. 뇌가. 그러니까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인의 뇌는 굳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최신 의학, 과학 기술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혹은 뇌는 늘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뇌 안팎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이 충격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변화를 촉발해서 늘 변하더라. 책 뒤로 갈수록 더 자세히 밝혀집니다만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뇌는 기민하게 가소한다, 변한다 네. 하는 것들도 실험 결과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 뇌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뇌를 직접 해부했던 데카르트입니다. 동물의 몸이 마치 기계처럼 작동을 하고 뇌가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동물 기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제시한 뇌에 대한 근대적 이해가 완전히 현대 와서 어떻게 무너졌나를 저자가 설명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든요. 하나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제 하나는 물질, 하나는 정신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이해에 따르면 생각, 뭐 기억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영적 세계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신체나 물리적 작용과는 다른 걸로. 네. 근데 현대 와서 살펴보니까 뇌라는 게 물리적 작용을 통한 논리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생산물이다. 그러니까 기계나 컴퓨터 비유로 적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속에 어떤 주름진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체 특정 부분과 다 연관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더라. 그래서 뭐 여러 동물들, 원숭이, 달팽이, 군소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뇌가 자극과 충격에 변화한다는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신경 세포를 통과하는 신경회로를 이렇게 전달하는 시냅스라는 과정은 상당히 짧은 시간, 간단한 충격만으로도 혹은 뭐 그걸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는 훈련이 되겠죠. 네. 상당히 넓게 오랫동안 바뀌더라고요. 뇌가 변화하더라고요. 네. 저자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인터넷이 그걸 바꿔놓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아직도 그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우주의 비교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주죠, 우주. 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뇌의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고하는 대로 뇌가 바뀐다라고 그런 보면 거죠. 되겠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뇌졸중 때문에 반신불수가 된 남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요즘 와서는 그게 실제로 정설이 됐죠. 이분이 문제가 되는 반쪽 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뇌가 살아나서 반신불수가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반신불수 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1950년대, 60년대 저희가 막 이제 태어날 무렵에 뭐 중풍 이런 것 때문에 반신불수 되신 어르신들이 거의 자포자기했던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재활하고 네. 조금씩 나아지시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뇌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의 원인을 처음에는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치유의 메커니즘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러고 나면 스스로 뇌가 변화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기존의 기능을 되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뀌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뇌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바뀌더라. 뇌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환경이나 내 행동의 아주 작은 부분이 바뀌어도 여기에 맞춰서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뇌가 변화하더라. 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뇌는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요구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적응이죠. 그러니까 네.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그대로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적으로 뭐에 집착하는 경우도 뇌가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메커니즘이라기보다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뇌는 변화무쌍하다는 걸 네. 최근에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경험과 행동에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뇌가 굳는다라는 표현은 네,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경험을 덜 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뇌가 저하될 수도 있는 문제 그것도 있는 아닌가요? 거죠. 네. 이게 변화에는 지적 쇠퇴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변화한다는 게 뭐 늘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네. 쇠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많은 시간을 지적 노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뇌를 쓰기 시작하면 뇌는 지적 영역에 할당된 부분의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뇌를 저자는 이렇게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애정을 가지고 네. 신경을 써야 되는 통로이자 더 깊이 내려갈수록 되돌아오기 힘든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한번 치매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해 보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뇌가 유동적이고 잘 변화한다는 건 조심스럽게 뇌를 이해하고 다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문자와 깊이 읽기. 지적 기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지적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뇌,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문자, 언어가 있는 거죠. 네. 언어의 역사라는 게 사고의 역사인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가르침과 연습, 또 이런 걸 통해서 뇌를 바꿔놨죠. 계획적인 뇌 성형을 필요로 했던 건데, 문자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중동, 스메르에서 서형 문자, 이집트에서 상형 문자가 등장했고, 페니키아가 기원이라고 알려진 그리스 알파벳이 등장해서 상당히 문자 혁명을 일으키게 됐는데, 왜 문자 혁명이냐? 저자의 얘기가 문자라는 게 등장해서 상당히 언어가 편리해지면서 막 이걸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네. 뭐 기록 보면 다 그 당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문자의 힘이. 그래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문자의 등장과 함께 생활이나 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후에 문자는 여러 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초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화에도 나옵니다만 말하기하고 글쓰기 중에 뭐가 더 유용하냐 하는 갈등도 벌어졌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플라톤이 옳았던 건 글쓰기, 문자로 기록하고 사람들이 이걸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된 게
엄청난 유용한 지적 기술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처음에 문자를 기록하는 것도 뭐 파피루스라고 갈대로 만든 거, 양피지, 또 초농 같은 밀라판 이런 걸 활용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이의 등장이 네. 이 문자를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 문자가 확산된 계기가 그 중국에서 종이가 유입되면서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종이가 중국에서 유입된 건데 네. 서구 문물이 아니고. 음. 근데 초기에는 문자가 도입돼서 쓰인다 하더라도 스크립투라 컨티누어라고 띄어쓰기 없음. 띄어쓰기 없이 그냥 막 붙여 쓰니까 이게 어디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초기 대부분의 독서는 음독이었어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가 아니라 사실상 공연에 가까웠어요. 읽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됐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독서가 공연이 아니라 누구든 개인적인 교육이나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13세기 무렵엔 띄어쓰기도 나오고 구두점, 마침표, 쉼표, 물음표 이런 것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글쓰기가 듣는 게 아니라 음독해서 듣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한 것으로 바뀐다. 그러면 뇌는 상당히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웠다가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미 해석에 주력하게 됐다. 그래서 깊이 읽기가 가능해진다. 저자가 강조하는 게 책을 그냥 훑는 게 아니라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상징도 풀어나가면서 읽는 깊이 읽기가 책의 등장, 문자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가능해졌다.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책을 읽는다라는 게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의 과정을 연습을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또 사람들은 꾸준히 지속적인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책을 읽고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중력을 키우게 되죠. 현실과는 다른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경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뭐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문자가 이제는 직접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을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문자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마지막 변수가 금속 활자. 물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만 대중화시킨 건 서구 문명이니까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도입했고 이게 100여 년에 걸쳐 전 지구상에 저기가 되는 거죠.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과 상아탑에 그동안 필경사를 통해서 수도원과 상아탑에만 머물렀던 문자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왔고 보통 사람들이 깊이 읽기를 통해서 문학적 사고를 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20세기 중반 인쇄기와 책에서 라디오, 영화, 오디오, TV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그런 미디어의 특성은 전자기술이 기반이 된 거죠. 다들 전자기술이 기반이 된 미디어인데 워낙 값싸고 복제 가능한 무한 오락물입니다. 아까 라디오의 경우 라디오 드라마 말씀도 드렸는데 텔레비전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틀기만 하면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락물이 나오죠. 근데 그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1세기 초반까지는 문화의 주류는 인쇄물이다. 어쨌든 인쇄된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제 인쇄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책이 아닌 방법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인 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쇄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인쇄물만이 깊이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텔레비전은 막 정말 거의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뭘 하는 건 아니죠. 인쇄물은 깊이 읽기가 가능해서 문자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의 의미, 행간에 실린 뜻,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 등등 여러 가지를 사고하게 하는 겁니다. 사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전히 전자미디어보다는 인쇄물이다. 그래서 아직은 주류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자가 사람의 사고를 바꿔놓듯이 지도나 시계 같은 기술이 거꾸로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장이다. 인터넷이 뇌를 바꾸듯이 그럼 기존에 등장했던 지적 기술들 시계나 지도도 사람의 뇌를 바꾼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예라는 답이 나와야 자신의 논거가 분명해지는 네. 거잖아요. 저자는 보통 사람들 생각은 혁명적 사고가 기술 변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도 가능하다. 기술이 변화하고 이런 지적 기술의 변화는 사람들의 뇌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건데 신경 가소성이 그런 근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뇌 신경계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네. 이 문자와 비슷한 지적 기술의 예로 지도와 시계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 기술과 시계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도는 내가 보는 것만 보는 데서 이제 지도가 등장하면서 네. 보지 않는 곳, 가보지 않은 곳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여러 가지 뭐 등고선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통해서 제주도에 이 산은 이렇게 돼 있구나. 미리 가볼 수도 있게 돼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한 변화를 불러왔는데 인간이 주변 환경과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가보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내가 모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새로운 지식이 생겨난 거죠. 네. 시계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계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네. 그동안 뭘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생산성을 폭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한 시간 안에 내가 뭘 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계, 지도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거꾸로 네. 바꾸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구주의와 결정주의라는 철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기술은 도구에 불과한가, 사람의 어떤 능력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아니면 기술들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주의에 가까운가 하는 논란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뇌 변화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지적 기술 사용이라는 게 뇌 회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이 사람을 바꾼다는 결정론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인터넷과 전자책. 인터넷의 혹은 컴퓨터의 아버지라 그러면 흔히 책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영국의 이 사람은 기계로서의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로. 근데 개념으로서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를 꼽을 수 있는데 네.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개봉했었잖아요. 컴버배치가 나온. 네. 저도 최근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수학적 지능을 이용해서 독일의 애니그마라는 암호문을 해독해서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음독 자살한 유명한 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 혹은 인터넷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인공지능 혹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이 나오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여기 전자기술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놀라운 속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인터넷이 인류를 다 연결시키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뭐 장사나 해볼까? 사업이나 거래의 통로였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연결의 수단이 됐고 모두가 개인적인 미디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광명수 씨가 마음에 안 들면 세상에 대해서 쏟아붓는 본인 방송을 만들면 돼요. 유튜브 네, 네. 광명수 TV.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서 그게 PC가 됐건 핸드폰이 됐건 텔레비전이 됐건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인쇄된 인쇄물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이 급감했다. 기회가 닿으면 통계를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급감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진 속성인데요. 기존의 미디어는 늘 분화의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등장했다. 그럼 음성으로 듣게 되면서 인쇄물로 보던 것과 경쟁하고 둘이 합쳐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은 모든 미디어 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합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책도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TV도 들어있잖아요. 네. 라디오도 들어있어요. 팟빵. 네. 다 있죠.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디지털 방식의 생산과 유통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워낙 싸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디지털 파일 하나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LP, 네. 먼지를 닦아가지고 그다음 CD.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듣습니까? 디지털 파일로 된 스트리밍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럼요. 점점 싸지고 있고 네.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파일이 미디어의 미래가 돼버렸는데 현재이자 미래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글로 쓰여 있는 것 문서에 대해서 아주 집중 못하고 저도 이렇게 저희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하고 보고서를 주고받으면 네. 보고서 집중력이 상당히 낮아요. 한 장 이상 넘어가면 잘 보질 못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이렇게 축약해서 네. 전해달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뭐 그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지만 다 단편적인 정보로 들어요. 책도 몇 구절을 찾는데 도움이 돼요. 구글 검색하면 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몇 구절을 찾아서 인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분절화된다. 또 하이퍼링크라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찾다 보면 광고도 뜨고 다른 기사도 뜨고 여러 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더 산만해지는 거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문자도 있으니까 집중을 방해하고 그래서 다른 미디어들은 다 죽어버리고 위축돼가고 상당히 그 인터넷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요. 전자책 얘기도 나오는데 그 책이 처음에는 전자책 등장으로 위축되지 않을 것 같더니 요즘 뭐 워낙 싸지고 네. 킨들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 권이 거기 디지털 파일로 저장돼 있으니까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책도 완전히 그 인터넷의 일부니까 책을 몰아내는데 일조하고 네. 있다. 저자는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자는 온라인 신문은 신문이 아니고 전자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저도 전자책보다는 인쇄된 책을 더 좋아하거든요. 선호하시죠, 네.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오래된 냄새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전자책이라는 게 일종의 웹사이트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집중해서 선형적으로 책을 앞에서부터 뒤로 읽는 게 아니다. 네. 이제 전자책은 막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끔 광고도 뜨고 네. 다른 것도 뜨니까 집중이 안 돼서 또 최근에는 독서하고 SNS가 결합해서 이 책 같이 정해놓고 나는 어디까지 읽었어 하면서 SNS 막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저자 얘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팀 스포츠가 돼간다. 네. 독서가.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고독하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쓰기가 수다를 기록하는 수단이 돼간다. 네. 이렇게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책도 이제 위기가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별책부록도 위기를 맞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위기 맞습니다. 맞나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을 요약해주고 비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제 늘 위기의식을 느끼죠. 네. 그동안은 사실 뭐 새로운 미디어가 나왔을 때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 극복해왔거든요. 신문 축음기 등장했을 때 신문의 위기론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말을 녹음하니까 말로 다 전하면 되지 뭐하러 이 인쇄물 신문을 보느냐. 네. 근데 사실 음악을 듣는 데 썼지 말을 녹음하는 데 쓰진 않았거든요. 축음기를.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다만 인터넷은 이런 미디어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의 경계를 허물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미디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저자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 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알려준 홀로 고독하게 몰입하는 행위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뇌 고기에 맡겨버린다. 그냥 이것도 읽었다 저것도 읽었다. 저도 스크린으로 독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뭐 중간에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방해 요소가 예를 있죠? 들어서 연예인이 다퉜다는데 그걸 보고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게 산만해지면서 네, 네. 사유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인터넷 이후는 문자 등장하기 전에 산만했던 인류로 돌아가 버렸다. 네. 퇴보했다. 네. 저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도 인터넷의 도움으로 인류가 더 영리해졌다라는 보고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그런 대표적인 주장도 것이 있죠. 사람들의 IQ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플린 효과라는 주장인데요. 네. 뉴질랜드에 있는 제임스 플린이라는 교수가 30년 전에 발견했어요. 100년 동안의 IQ 지표, 평균 지표를 살펴보니까 꾸준히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올라오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문명의 발달이 인간 지능의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저자가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IT 기술 발달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미디어 등장 때문에 인류가 영리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100년 전부터 증가해 온 거예요. 최근 몇 년만 증가한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인터넷 혁명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게 이제 원동력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플린 효과가 최근 들어서 주장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능 향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는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때 경험담인데 선생님이 워낙 그 담임 선생님 귀찮아하시기도 하셔서 그 IQ 채점지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편견이 제 IQ나 제 친구들 IQ에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물론 지금이야 컴퓨터로 채점을 합니다만은 IQ 테스트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을 잘 알아요. 이 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자의 주장이지만 이 IQ 테스트를 개발하거나 만든 사람만큼이나 이 시험을 잘 알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높아진 면이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특별히 더 높아졌냐를 따져봤더니 문자적인 분야가 아니라 그 IQ 테스트를 크게 뭐 5개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비언어적 그 지능 테스트가 있거든요. 공간 이해도라 그래서 이런 모양이 어떻게 도형 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공간을 이해하는 데는 무척 박학해졌지만 네. 문자적인 능력은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나 우리 부모의 부모보다 현대인들이 더 똑똑해지지 않았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더 똑똑해진 거다. 것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구글과 테일러리즘. 테일러리즘은 현대 경영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공장장 허락을 받아서 손으로 이렇게 컨베이 벨트 앞에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라는 걸 하면서 훨씬 더 같은 시간 내에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은 불만이 많았죠. 일종의 로봇 취급했다. 그러나 생산성은 급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현대 경영학의 토대가 되는데 1911년에 벌어진 일이죠. 구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고의 전제나 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형 테일러리즘을 추종하고 있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테일러리즘이 처음에 20세기 초반에 나왔을 때는 통조림 같은 손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지만 구글이 지금 하는 건 작업 방식만 바뀌었다. 네. 화이트 칼라들이 사고하는 거, 머리를 쓰는 것에 관해서는 대상이 달라진 거지만 똑같이 효율적 관리를 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테일러리즘을 그대로 100년 후에도 이어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글의 검색 원리는 구글이 왜 세계를 지배하는 검색 엔진이 됐느냐. 16번째 나온 검색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적중한 거거든요. 네. 아이디어는 뭐냐. 논문을 인용하는 횟수가 그 논문의 중요도를 얘기해 주는 거다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검색어 광명수를 치면 막 무작위로 나오던 검색에서 이 구글은 연관성이 가장 높은 걸 맨 앞에 나오게 하는 걸로 세계를 지배하는 검색 수단이 된 거죠. 네. 지금은 뭐 이 인용 정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한 200여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알고리즘이니까 정확히 구글이 밝히진 않죠, 뭐라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만든 테일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구글은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를 단편적인 정보를 때려 넣어서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도록 하는 게 구글의 목표니까 산만합을 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구글에 들어가면 정말 산만해지거든요. 네. 필요한 걸 얻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산만함을 업으로 삼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구글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정보 과부하죠. 네. 저도 이 방송 내용 같은 걸 좀 쓰려고 구글이나 네이버를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요. 요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건 빼야 될까 네. 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어. 그냥 차라리 내가 예전에 책 읽을 때 생각나는 걸 메모해뒀다가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복잡해졌어요. 네. 구글 때문에. 정보 과부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의 전제는 인간은 기계와 다를 바 없고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대신할 수만 있다면 뇌의 기능을 더 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역으로 기계, 인터넷이 진입하게 되는데 구글이 앞장섰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구글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가 그 람다 논란인데 지난해 구글이 대화형 AI 인공지능을 개발했거든요.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네, AI처럼. 네. 네. 근데 그 이게 지능이 있다. 이 개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서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거든요. 사람처럼 죽음을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AI니까 작동 중지에 대한 네. 두려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럴 만큼 이제 구글은 사람과 지능을 기계와 AI와 동일시하는 접근법으로 네. 사람들을 더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구글 같은 경우 거대한 정보 창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흠. 이걸 또 무조건 비판적으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쪽이 더 강하다고 네.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기사를 쓰거나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자료 분석실이란 큰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구글에서 찾아서 얼추 분야만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시간이 한두 시간으로 줄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루 종일 그 도서관에 머무르면서 책을 읽었던 깊이 있게 읽었던 그 시절의 사유와 깊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네. 되면서 이 사람의 주장에도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인간의 기억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기억을 이른바 아웃소싱 한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아웃소싱하면 뭐 책이나 독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장은 문화가 시들어버린다. 그러면서 저자의 최근 뇌 과학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크게 단기 저장, 장기 저장이 있는데 두 개를 혼동한다. 이 두 개는 끊임없이 서로 연관 지으면서 정보를 내보내지만 장기 저장 장치는 사람의 뇌를 바꾸는 단백질 형성까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구글에 있는 것들은 다 단기 기억에 필요한 것들만 있는 거여서 구글로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텅 빈 상태가 되어가는 이 장기 기억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지는 네. 텅 빈 상태가 되어가는 그러나 자신은 전지전능할 정도로 많이 한다는 착각을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글과 인터넷의 궁극적인 어떤 폐해라고 저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뇌와 컴퓨터.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었거든요. 네. 20세기까지만 해도. 머리 좋은 사람 보면 컴퓨터 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근데 저자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잠깐만 노출돼도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로 인공지능의 최초 사례라고 얘기하는 게 그 MIT 컴퓨터 과학자가 1964년, 66년에 공식적으로는 발표한 인공지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이첸바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MIT 대에서 심심했든지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는데 학생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내 고민이나 뭐 내 얘기를 적어주면 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AI 스피커들이 하듯이 네. 그걸 문자로 이제 하는 건데 뭐 대단한 인공지능은 아니었고 아주 간단한 언어 유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고민이 많아 그러면 그 고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하는. 근데 그걸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계가 어쩌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해 준다. 그러니까 저자가 나중에 이 바이첸바움이라는 사람이 해명도 해요. 미디어에 나와서. 네.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을 이해하고 당신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약간 노출된 건데도 뇌가 변하는 현상을 네. 보게 되는 거죠. AI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지적 기술들은 특히 인터넷이 그런 예라는 건데 구조에 들어와서 통합돼서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이걸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을 지금 없앨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힘들죠. 네. 이 인간의 뇌하고까지 연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인터넷을 제거하기는커녕 일론 머스크처럼 요즘은 사람의 뇌 혹은 신체 일부에다가 컴퓨터를 이식하는 네.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실험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또 그런 점에서 인간을 컴퓨터나 인공지능과 구분짓기 어렵다라고 이제 확실하는 한 가지가 기계화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를 기계화하기가 어렵다는 네. 거죠. 뇌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뇌는 늘 변하니까. AI도 심화학습을 통해서 변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인간처럼 스스로 간단한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뇌와 컴퓨터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인터넷이 할 수 없는 경험, 감정과 공감을 위한 능력 이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기계가 편리하고 인터넷이 좋고 검색이 필요한 정보를 다 주니까 인간적인 요소, 인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공감하고 감정을 느꼈죠. 울고 웃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구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서 가장 인간다운 것들을 잃어간다. 그래서 이 저자가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결국 인터넷이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오래 읽다 보면 이상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더 극단적이 돼가거든요. 그러다 그야말로 과격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나 멀티미디어로 상징되는 인터넷은 우리의 뇌를 정보 과부하에 걸리게 하고 학습 능력에 타격을 줬고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네. 저자가 주장하는 거죠. 소장님께서 예전에는 도서관 가셔서 자료 많이 찾으시고 사실 하셨지만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가볍게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시간 대비 비용으로 봤을 때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구글은 인간의 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정말 지적 능력이 더 나아졌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다 못해서 최근엔 이 저자의 주장처럼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자가 후기에 덧붙인 통계, 그러니까 2010년 이후의 통계들을 보면 미국인들 통계긴 합니다만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스크린 쳐다보고 보낸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PC, TV.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루 독서 시간이 평균 6분. 그러니까 책 한 권 가지고 1년 동안 읽는 이유가 밝혀진 거죠. 6분 읽으니까. 정확한 통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해진 건 맞는데 과연 우리의 지적 능력이 좋아졌느냐 이거를 받아들이긴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힘들게 자료 찾고 읽으면서 혼자 사색하면서 보낸 그 시간이 훨씬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충만하고 냉철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정신없이 빨리 뽑아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는지 논리적으로 완벽한지 이런 걸 따지진 않아요. 네. 효율성은 높아졌대 지적 능력은 퇴보한 게 아니냐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추론과 기억 능력을 제약하거나 이 같은 기술을 기계나 기업에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잃게 된다. 우리는 데이터를 얻었지만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데이터는 많은데 네. 이게 사실 구글 네이버에 있는 것도 데이터에 불과한 거죠. 그에 대한 의미 분석은 우리 뇌가 해야 되는 건데 뇌를 놔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문명 비평 같은 요소도 있고 최근에 뇌 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좀 책에 많이 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대목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걸 수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야를 더 노력해야 내 지적 퇴보가 안 벌어지겠다 하는 반성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유례없는 긴축까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 이럴 때일수록 세계 경제를 직시해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광석 이코노미스트의 긴축의 시대 읽어보겠습니다. 네. 긴축, 오스테리티라는 말은 언제나 경제에서 문제를 일으켜왔거든요. 유럽 재정위기 당시 2010년에도 긴축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우리 외환위기 당시도 긴축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 긴축의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걸 시사하는지 다음 주에 함께 하시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